여러분은 이성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보시나요? 외모, 돈, 성격?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테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 30대 땐 그저 외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시각적인 매혹에 약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한번 크게 데이고 난 다음엔 저도 철이 들어서 무엇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단 내면을 우선시했는데요. 그땐 몰랐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말처럼 내면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지천명의 나이를 넘기고 나서야 이제 조금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요. 그래서인지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도 조금만 신중할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됩니다. 남들은 꿀처럼 달콤하기만 했다는 신혼생활조차 제겐 악몽이었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2살 연하의 승무원이었는데요. 저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그 인근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내는 갑작스러운 이사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루가 진짜 길어도 너무 길어. 당신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할 것도 없고 심심해 미치겠어. 그렇다고 서울처럼 같이 놀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집도 너무 멀고. 여기서 새로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아님 뭐 운동이나 취미 같은 걸 시작해봐도 좋고. 말이 쉽지. 순 노인네들 뿐인걸? 뭘 배우고 싶어도 버스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당신 서울로 회사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서울에 본사가 있긴 한데 서울은 워낙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갑자기는 힘들지. 차라리 아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예정보다 빨리 자녀 계획도 세웠는데요. 임신도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더군요. 그렇다고 난임병원을 다니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있어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 사이 아내의 외롭다는 투정은 점점 늘어갔고요. 급기야 그 일로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난 대체 당신한테 뭐야? 하루 종일 이 집에 갇혀서 당신 기다리고 밥 차려주는 애완동물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뭐 당신이 집에서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마음 편한 줄 알아? 솔직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 만나고 놀 수 있잖아. 근데 당신이 면허 따기 싫다, 버스 타고 나가는 건 힘들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집에만 있는 거면서 왜 자꾸 나만 나쁜 놈 만드는데? 당신을 나쁜 놈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쁜 놈인 거야. 내가 결혼 전엔 승무원이라면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향수병과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섬세하게 보살폈어야 하는 건데 당시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던 터라 아내에게 많이 신경을 못 써줬죠. 언제부턴가 아내는 제게 이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붙잡긴 했지만 이 관계가 그리 오래가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우리 서로 아직 사랑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일단 난임병원 다니면서 아이부터 가져보자. 응? 애가 생기면 당신도 더는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그만큼 집에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래, 알겠어. 일단 노력은 해보자. 아내와 저는 긴 고민 끝에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먼저 인공수정을 권해서 서너 차례 시도해봤는데요. 여전히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아내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여자였는데요. 아내와 마찬가지로 남편 따라 타지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아내와 공통점이 참 많았죠. 어머, 전에 승무원이었다고요? 나둔데. 전 네모네모 항공사에서 일했는데 어느 항공사에서 일했어요? 전 땡땡 항공사였어요. 진짜 반가워요. 설마 이런 데서 같은 하늘길 동료를 만날 줄이야. 결혼하면서 일 그만둔 거죠?
그때가 그립진 않아요? 전 너무 그리워서 요즘 술 먹다 울기까지 하는데. 저도 그래요. 왜 일 그만두고 결혼했을까 후회도 되고요. 그래도 그쪽은 남편분이 같이 병원도 와주잖아요. 우리 그이는 병원에서 꼭 오라고 할 때 아니면 오지도 않아요. 아내와 그 여자는 급속도로 친밀해졌어요. 따로 둘이서만 카페나 맛집 같은 걸 다니기도 하고요. 때때로 1박 2일로 근교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몇 번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저나 그쪽 남편이나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서요. 대체로 여자 둘이서만 붙어 다녔죠. 친구와 만나는 것 외에도 아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또 있었어요. 바로 쇼핑이었죠. 아내는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도 결혼 전엔 그렇게 무리하게 사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결혼 후 우울증이 생기면서부터 조금씩 쇼핑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군요. 화장품 브랜드에서 매 시즌 쏟아져 나오는 신상품을 전부 쓸어 담는가 하면요. 명품백이나 옷에도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죠. 문제는 제가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모아둔 돈도 제법 되고 따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하고 있지만 그땐 갓 30을 넘긴 새파란 애송이었으니까요. 신혼집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만했을 만큼 가진 게 없었죠. 처음엔 나름 대기업 직장인이라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소비는 점점 더 커졌고요. 나중엔 카드값만 한 달에 4,500만 원이 우습게 나올 정도가 됐죠. 전 처음에 그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재정 관리를 아내가 하고 있었거든요. 카드사에서 카드값이 연체되었다는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모든 사태를 알게 됐죠. 그동안 나름 아내가 알뜰살뜰 가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통장 잔고가 0원이더라고요. 여보, 대체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다달이 당신한테 갖다 준 월급만 몇 천일 텐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쓸 때 썼지. 쓸 때 어디? 당신 가계부 같은 건 쓰고 있는 거야? 한번 가져와봐. 뭐야? 가계부는 무슨 가계부? 지금 돈 벌어온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유세 부리는 게 아니라 황당하니까 그렇지. 카드값만 2달이 밀렸던데 그 액수가 돈 1,000만 원인 게 말이 돼? 우리가 매 끼니 금싸라기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요 몇 달 나는 셔츠 한 장 사 입은 적이 없는데. 지금 한창 화장품 신상 나올 때라 좀 질러서 그래.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가방이랑 옷도 새로 샀고. 언젠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며. 그렇다고 이렇게 통장 잔고가 0원이 될 때까지 쇼핑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살림한다는 여자가 경제관념이 왜 이렇게 없어?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방금은 미안해.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너무 심하게 말했다. 보통 제가 그렇게 사과하면 아내도 흥분에 가라앉히곤 했어요. 때로는 자기도 잘못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 아내는 제 사과에도 좀처럼 화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되는 대로 말 뱉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난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살았는 줄 알아? 내가 경제관념이 없긴 뭐가 없어. 당신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온다는 생각은 안 해? 솔직히 나처럼 잘난 여자 데리고 사는데 한 달에 300도 못 벌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해숙이네 남편은 한 달에 500도 더 넘게 번다더라. 그런데 월급 많이 못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해숙이한테 쩔쩔맨대. 급기야 아내는 최근에 사귄 그 친구네 남편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비교를 당하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나더러 해숙씨네 남편처럼 돈 더 벌어오라는 거야? 당신 더 마음껏 쇼핑할 수 있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왜?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 상하니? 그럼 대리운전 같은 거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든가. 아님 나 돈 쓰는 걸로 눈치를 주지 말든가.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면 원래 이런 여자였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또 나만 나쁜 여자로 몰아가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 줄 알아? 며칠 전에 어머님 전화 와선 애는 아직이냐고 또 물어보더라. 웃겨. 나한테 뭐 애 맡겨놨어? 아버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 뭐 병원비라도 좀 대주든가. 꼴랑 집 한 채 해주시고는 입 싹 닦아놓고. 혜숙이네는 시부모님도 애 가지고 절대 스트레스 안 준다더라. 어디 그뿐이야? 몸 잘 챙기라면서 허구한 날 과일이다 보약이다 보내주기 바쁘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자기가 씩씩대는 아내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반성하긴커녕 혜숙이네는 어떻다더라 하면서 비교하기만 바쁘고, 솔직히 아내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철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결국 큰 싸움 끝에 저는 아내의 경제권을 박탈했고요. 카드도 전부 빼앗았죠. 그때만 해도 그러면 아내가 정신 좀 차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박살냈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상철씨, 저 은정이 친구 혜숙인데요. 혜숙씨, 잘 지내시죠?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어요? 그게 이 얘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망설였는데요. 우물쭈물하는 아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아내에게 뭔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부여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이대로는 은정이랑 상철씨 둘 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지랖인 줄 알지만 말씀드려요. 은정이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집사람한테 남자가 있다니.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둘이 최근에 와인 동호회 같이 시작한 건 아시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둘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가 남자와 있다는 모텔 주소를 받았고요. 몸이 아프단 핑계로 회사를 조퇴한 뒤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죠.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모텔 방문을 연 순간 제가 본 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아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진심이야? 정말 나랑 갈라서고 싶어? 그래, 당신도 다 봤잖아. 나 이미 따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하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외롭다고 해서 나도 회사에서 일할 땐 빼곤 늘 네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했고, 돈도 네가 통장 잔고 영원으로 만들길 전까진 얼마든지 쓰라고 했었어. 네가 집안일에 소홀해도 이해했고, 내 생일 까먹고 그냥 넘어가도 다 이해했다고.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이혼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당신하고 있으면 숨 막히고 미칠 것 같다고. 어쩜 이렇게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지. 우리 아직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어. 안 맞는 부분은 좀 더 맞춰보고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우린 자석의 N극과 S극이야. 절대 맞출 수 없어. 당신은 내가 집에서 얌전히 살림하고 돈도 아껴 쓰는 현모양처가 되길 바라지? 근데 난 화려한 꽃이고 싶어. 오늘 저녁 반찬이나 거실 인테리어 같은 걸 고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내 건강, 내 화장, 내 옷을 고민하는 여자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그 자식은 당신을 여자로 만들어줘? 그래. 그 사람은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거든.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아내에게 있어 사랑은 곧 돈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저도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줬고요. 이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변에선 너무 젊을 때 이혼했다며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전처에게 너무 크게 대여서일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더군요. 그때만 해도 까맣게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새 출발하게 될 줄은 말이죠. 이혼한 지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전처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접점도 없으니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실은 저 은정이한테 손절당했거든요. 은정이가 다른 남자 만난다는 걸 제가 상철 씨한테 알려주는 바람에 그때 그 일을 후회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뿐인 친구를 잃게 돼서 많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그 사람은 아예 혜숙 씨는 안 보려고 하는 건가요? 네, 아예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실은 저도 얼마 전에 이혼해서 누구한테라도 좀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뭐 은정이 입장에선 제가 꼴도 보기 싫겠죠. 알고 보니 전처의 친구도 아이 문제로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난임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끝내 임신이 안 돼서 갈라섰다고 하대요.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전처의 친구를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 동병상련의 감정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처의 친구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뭐 때때로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전처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여자 혼자 살면 아무래도 남자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집 형광등이 다 됐다거나 수도 배관이 망가졌다거나 할 때요. 어느 비 오는 날 전처의 친구가 집 커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SOS를 쳤어요. 뭐 마침 쉬는 날이라 집까지 가서 커튼을 달아주고요. 간 김에 같이 술도 한잔 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고 그녀와 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맞아요. 술김에 그만 사고를 쳐버린 거였어요. 당혹스러워하는 제게 그녀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앞으로는 남자 대 여자로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미 잠까지 자놓고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나니 그녀가 여자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날부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고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부모님에겐 아내가 전처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죠. 뭐 법적으로 문제될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들에게 괜히 오해 살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하루빨리 재혼하기만을 바랬던 부모님은 아내를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요. 전처 때보다 더 잘 대해주셨어요. 아내 역시 한번 결혼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나 참 잘하더군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번 새벽같이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겨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이해해주고 자기를 위한 사치는 10원 한 장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사실 같은 승무원 출신이었지만 아내는 전처와 달리 외항사였기 때문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씨만큼은 그 어떤 여자보다도 어여쁜 사람이었죠. 전처에게 워낙 크게 대였던 저는 아내의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고요. 아내가 저나 부모님에게 워낙 헌신적이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아내의 처갓집 식구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가족이라곤 장모님과 처남뿐이었는데요. 당시 대학생이던 처남 학비도 제가 다 대주고요. 장모님 먹는 거나 입는 거 돈에 구애받지 마시라고 다달이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죠. 그때마다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사실 전 남편은 우리 엄마도 동생도 돈 잡아먹는 벌레라면서 싫어했거든. 그래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일 계속 할걸. 그럼 당당하게 우리 엄마랑 동생 내가 부양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도 들었고 말이야. 근데 당신은 이렇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 챙겨줘서 고마워. 아내의 말을 듣고 내심 놀랐어요. 전처에게 들었던 얘기와 너무 달랐거든요. 전처는 아내의 전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아내에게도 돈 쓰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면서 허구한 날 저와 비교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그 의문을 아내에게 묻진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처 얘기를 꺼내는 것도 껄끄러웠고요. 만약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였을 테니까요.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저와 비교했던 전처가 잘못한 거였죠. 어쨌든 그 뒤로도 저는 전처의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한창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장모님이 살고 있던 빌라 주인이 전세를 올리겠다면서 포악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내는 끙끙 앓다가 제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요. 고민하다 장모님과 처남에게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그쯤 제가 하고 있던 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서 목돈이 생기기도 했고요. 아내가 친정이 멀리 있어 자주 못 가는 게 늘 안타까웠거든요. 여보, 이건 너무 과해. 당신이 왜 우리 엄마랑 영수 집까지 구해줘. 됐으니까 그냥 물으자. 집이야 전세로 다시 알아보면 돼. 이미 산 걸 어떻게 물러. 됐으니까 어머님이랑 처남 데려와. 늘 친정이 멀어서 아쉽다고 당신이 그랬었잖아. 그럼 전세 보증금이라도 당신한테 줄게. 엄마랑 영수도 염치가 있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럼 그 돈은 일단 받아서 당신이 갖고 있다 나중에 장모님이나 처남 큰돈 필요할 때 줘. 처남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장가 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 여보. 진짜 이런 생각하면 나쁜 년인 거 아는데 은정이가 당신이랑 이혼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은정이는 당신을 두고 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을까? 당신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걔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생각만 하자. 알겠지? 응,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어쨌든 정말 고마워 여보. 엄마랑 영수도 너무 좋아할 거야. 가족들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아내는 한층 더 밝아졌어요. 제게도 한층 더 잘해줬죠. 물론 처갓집이 가까워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그건 바로 장모님이 걸핏하면 제게 연락해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죠. 한서방, 내가 이번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턱 거하게 내기로 해서 말이야. 한 100만 원 정도만 보내줄 수 없겠나? 그 딸애한텐 비밀로 하고 말이야. 알면 난리칠 게 뻔해서.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 아내 몰래 몇 번 돈을 보내줬는데요. 나중엔 처남도 제게 걸핏하면 손을 벌리더군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차마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선 계속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었죠. 그게 아내하고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세상에 늘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듯이 저희 부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2세 문제였죠. 저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꼭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혼 후에도 계속 병원을 다니며 임신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난임 치료에 너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아이 문제였으니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였겠죠. 여보, 당신 전 남편하고 난 달라. 난임 치료가 여자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당신 최대한 배려할 거고 설사 난임 치료가 실패로 끝나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응? 당신도 아이 갖고 싶은 거잖아. 안 그래? 그야 갖고 싶긴 한데
전 남편하고도 2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별 소용 없었어.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긴 했는데 만약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어떡해? 당신하고 치료받았다가 또 임신 못하면 난 그땐 정말 여자로서 끝이란 생각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저는 아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아내의 난임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더 컸거든요. 사실 저도 전처 꽤 오랫동안 난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이를 갖진 못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아내와 또 병원을 가봤자 서로 상처만 입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진지하게 입양을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핏줄도 잘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를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아내도 자신 없다고 했고요. 결국 저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애 없는 삶을 살게 됐죠. 저야 뭐 회사 일에서 성취를 느낄 수도 있고 돌봐야 하는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도 있으니 남자로서 크게 타격을 입진 않았는데요. 아내는 아무래도 여자로서 자존감을 많이 다쳤나 봐요. 길을 걷다가도 예쁜 아기를 보면 표정이 굳었고요. 친구들이 애 돌잔치나 유치원 입학 얘기를 꺼내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곤 했죠. 아내의 상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덜컥 겁이 났어요. 전처도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심리 상담을 권했는데요. 아내는 치료비 얘기를 듣더니만 기겁을 하더군요. 한 번 상담하는데 10만 원이 넘게 든다고? 왜? 이건 정신과 치료랑 다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 근데 정신과 치료는 아무래도 약을 쓰기도 하고 상담은 10분도 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상담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냥 약 먹을게. 안 돼. 약 같은 건 함부로 먹으면. 지금 당신이 뭐 심각한 불면증이나 공황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심리 상담부터 받아보자. 돈은 내가 다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버는 돈이 곧 내 돈이지 뭐. 우린 부부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상담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40만 원이 넘게 깨지는 건데. 내가 요즘 우울해 보여서 신경 쓰이는 거면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할게. 다른 거라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실은 여보, 나 전부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 승무원 하던 시절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뭐 지금은 경력 끊긴 지 오래라 승무원은 힘들겠지만 작게 카페 같은 거라도 해보면 어떨까? 카페? 장사를 하겠다고? 응. 그럼 가게에 보탬도 될 거 아니야. 나 전에 바리스타 학원 다니면서 따둔 자격증도 있거든.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내가 의욕을 갖고 뭐든 하려고 드는 게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몇 번 더 상의한 끝에 카페를 차려주기로 했죠. 장사가 안 돼도 아내의 우울증이 낫기만 하면 된 거다 생각했는데요. 웬걸?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인근에 카페가 몇 개 없어서 그런지 꽤 쏠쏠하게 손님들이 찾아오더군요. 물론 동네 장사다 보니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적자 안 나는 게 어디냐 싶었네요. 아내도 카페 일이 잘 풀리니 기운을 좀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은 아내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버는 돈만으로 생활비는 충분했으니까요. 아내가 뭐 전처처럼 사치를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어련히 알아서 잘 쓰겠거니 했죠. 실제로 아내는 카페 수익의 대부분을 저금했고요. 저를 따라서 재테크에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제가 알려주는 대로 곧잘 주식 투자도 하고 금도 사 모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달에도 주식으로만 100만 원 벌었어.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너무 쉬운데?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 원래 주식이란 게 이렇게 화랑일 땐 막 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 겁쟁이라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도 못하니까. 근데 당신 요즘 부동산 투자는 안 해? 부동산? 그건 워낙 목돈이 많이 들어서 몇 년 전에 경매로 나온 상가 건물 한 채 들인 거 말고는 뭐 안 하는데. 왜?
아니, 나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 옆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일하거든. 근데 거기가 곧 재개발된다고 하더라? 땅이나 건물 살 거면 지금이 적격이래. 아내의 말에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투신자판이라고 너무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보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인 통해 알아보니 옆 지역이 곧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아직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였죠.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진짜? 그럼 그 손님 말이 맞은 거네? 야, 안 그래도 그분이 요즘 계속 와서 같이 땅 보러 가자고 진짜 괜찮은 매물 나왔다고 막 계속 날 꼬셨거든. 근데 내가 뭘 알아야 같이 간다고 하지. 당신 언제 회사 쉴 때 같이 가볼래? 그래, 그러자. 조만간에 하루 휴가 낼게. 아내와 옆 지역에 임장을 다녀보니 괜찮은 매물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아내 카페 단골이라는 사장님이 소개해준 땅과 건물이 가격도 위치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고가라서 제가 가진 현금 전부를 투자해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한 3억 정도는 은행이나 부모님에게 빌려야 할 것 같더군요. 어때,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 물건인 거 맞지? 그러게. 근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론 땅이랑 건물 둘 다 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카페 일하면서 모아둔 돈 있으니까 보탤게. 그래도 모자라면 은행이 빌리면 되지. 어차피 여기 개발돼서 팔면 금방 갚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일단 고민 좀 해보자. 은행은 이미 집 때문에 대출 받아둔 게 있으니까 힘들 것 같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볼게. 제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사장님한텐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아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죠. 사실 거의 반쯤은 매매할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요. 하필이면 그쯤에 갑자기 아버지 사업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부모님한테 돈을 꾸는 게 힘든 상황이 됐죠. 그러자 아내는 대어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 여보, 오늘도 거기 땅이랑 건물 보려고 2팀이나 다녀갔대. 거기 재개발된다는 거 이제 조금씩 소문 돌고 있나 봐. 우리가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부족한 3억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말이야. 아쉽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하고 손 털어야지 뭐. 당신은 참 욕심도 없다. 재개발되고 그거 다시 팔면 못해도 수십억은 차익을 낼 수 있을 텐데 놓치면 바보 인증하는 거잖아. 3억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우리 그냥 그 땅이랑 건물 사자, 여보. 그 큰 돈을 당신이 어디서 구해오게. 내 앞으로 대출도 좀 받고 영수도 취업했잖아. 모아둔 돈이 좀 있을 거야. 처남한테까지 손을 빌리자고? 그건 좀 그런데. 괜찮아. 나중에 팔 때 빌린 거 제대로 이자 쳐서 주면 되지. 일단 고민해볼게. 그래도 제가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아내는 많이 답답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쯤에 회사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해외 출장까지 잡히는 바람에 정신이 너무 없었죠. 출장 당일까지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랴부랴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웬걸 후배가 비행기를 잘못 예매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급하게 대체편을 알아봤지만 내일 오후에나 출발할 수 있겠더군요. 후배도 일이 바빠 실수한 거니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요. 그냥 푹 쉬고 내일 다시 공항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출장이 하루 밀렸으니 오늘 가게 알바생에게 맡기고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하려고요.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꺼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아내가 일하는 카페로 꽃다발을 사들고 갔는데요. 웬걸 아내는 없고 알바생 혼자서 가게를 보고 있더라고요.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처갓집에 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외로우니 처갓집에서 지내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차를 돌려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장모님에게라도 연락할까 했는데 핸드폰을 하필이면 카페에 두고 왔어요. 핸드폰은 나중에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하곤 그냥 처갓집으로 계속 차를 운전했죠. 몇 번 얼굴을 봐서 낯이 익은 경비 아저씨와 인사하고 바로 처갓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웬걸 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장모님이 날이 더우니 그냥 공기통하라고 열어두신 것 같더라고요. 안에선 아내와 장모님이 두런두런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아내의 분에 찬 목소리가 귀에 꽂혔죠. 엄마 왜 자꾸 재수없는 소리래? 나 3개월만 버티고 이혼할 거야. 아니 지금 이혼해봤자 네 손해라니까? 아직 받아낼 게 훨씬 더 많은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하더라도 뜯어낼 만큼 다 뜯어낸 다음 이혼해야지. 재산 분할인지 뭔지 해봤자 여자는 얼마 받지도 못해. 말했잖아. 이번 일만 잘 되면 전 재산 다 뺏을 수 있다고. 다 넘어왔어. 그놈 가진 거 내가 다 뺏을 거니까 기대해. 자신 있는 거야? 한서방이 네 전 남편처럼 멍청하진 않아 보이던데. 그래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애초에 그 인간 이혼시킨 것도 나잖아. 은장이 그 멍청한 년하고 둘이서 깜빡 속아 넘어가더만. 이번 일도 자신 있어. 그래? 그럼 당분간 한서방한테 돈 달라 소리는 그만해야겠네. 영수한테도 조심하라고 해. 지금 그 인간 금전적으로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처음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소리가 들리길래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죠.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빼앗고 3개월 뒤에 이혼할 거라고? 날 이혼시킨 게 자기라는 말은 또 뭐야? 제가 알던 천사 같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간신히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야 조금 정신을 차렸죠. 어쨌든 확실한 건 아내에게 뭔가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죠. 고민하다 흥신소에 아내의 뒤를 캐달라고 의뢰했어요. 그쪽에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출장을 다녀왔고요. 아내에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좀처럼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자 아내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옆 지역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팔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 한다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뭔가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장모님에게 제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면서 호언장담하던 이유가 이 부동산 투자에 있는 것 같았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내에게 알겠다고 얘기하고 같이 그 부동산 사장을 만났어요. 땅과 건물을 모두 사겠다고 하니 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계약서를 쓰겠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한 다음 그걸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사인을 하기 전 몸이 안 좋단 핑계로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아내는 난리가 났어요. 몸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계약을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와. 이건 김 사장님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이러다 마음 상해가지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라니. 당신은 돈 수십억이 우스워? 재개발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얼른 지금이라도 가서 다시 계약서 쓰자. 응? 그만 좀 해. 네 속셈 다 알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 아내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속셈이라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그만해. 그럼 나도 당신 용서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웃겨 진짜. 난 그냥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아무튼 당신 아프다니까 나중에 얘기해. 아내는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 기회마저 허공에 날려버린 거였죠.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연락해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망설이던 전처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본 전처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바람핀 남자와는 헤어졌고요. 지금은 혼자서 식당에서 일하며 먹고 산다 하더군요. 내가 재혼한 소식은 들었지? 그래, 들었어. 박혜수, 그 망할 년이랑 결혼했더라? 어쩐지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자마자 바로 날 차단하고 보지도 않더라니. 뭐? 그 사람 말로는 당신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던데? 당신 바람 피는 걸 나한테 말했던 이유로 당신이 연 끊었다고. 그러자 전처가 부들부들 몸을 떨며 분노했어요. 웃기지 말라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년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나한테 와인 동호회 소개해준 것도, 그 남자랑 잘 어울린다면서 부추긴 것도 다 그년이었다고. 나한테서 당신을 빼앗아가려고 그 수를 벌였던 거야. 허구한 날 자기랑 자기 남편 비교질하면서 날 부추긴 거라고. 알고 보니 아내는 전처에게 조금도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이 돈을 더 잘 번다는 둥, 자기한테 너무 잘한다는 둥 하면서 끝없이 아내의 열등감을 자극했죠. 물론 전처가 바람을 피운 건 잘못이었지만 애초에 전처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도록 옆에서 바람을 넣기도 했고요. 물론 거기에 넘어간 나도 잘했다는 건 아닌데, 당신도 정신 차려. 지금 그년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니까. 놀아나고 있다니? 뭔가 아는 게 있는 거야? 당신 그년이 전 남편이랑 왜 이혼한지 모르지? 나한텐 전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다면서 칭찬만 해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놈이었더라고. 그건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그걸로 이혼했으면 당연히 그년 잘못은 아니지. 근데 그년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을 전 남편이 다 대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혼 못하고 있었는데 불임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혼당한 거야. 걔 예전에 중절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더는 임신 못하는 몸이거든. 근데 그걸 지 전 남편이랑 시가엔 감쪽같이 숨겼더라고. 전처의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해.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 그땐 몰랐지만 당시 전처가 굳이 아내의 과거를 제게 말해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에게 먼저 연락해서 협박을 했더군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의 과거를 전부 제게 다 말해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초조해진 아내는 서둘러 제게서 전 재산을 뜯어내려고 부동산 사기를 계획했던 거고요. 맞아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부동산 매매는 전부 사기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친구에게 서류를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며칠 후 연락이 와선 절대 계약하지 말라며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땅과 건물 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제겐 가짜 주인을 내세워 돈을 가로채려고 한 거더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흥신소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와 그 부동산 사장이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군요.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아내는 애초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처갓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아내는 그쯤에 뭔가 눈치를 깠는지 계속 처갓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쩐 일이냐면서 저를 맞이해주는 장모님을 밀어내고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선 경악하더군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왜 날 때려?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이러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자 얼굴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안 그래도 요즘 변했단 생각 많이 들었는데 이럴 거면 이혼해 우리. 이혼?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냥 곱게 해주진 않을 거야. 다른 남자랑 붙어 먹으면서 남편 등쳐먹으려던 사기꾼을 그냥 보내줄 것 같아?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계속 그렇게 잡아댄다 이거지? 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를 아내의 얼굴에 던졌어요. 그 안엔 아내가 부동산 사장과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죠. 이 새끼랑 내 돈 사기치려고 했다는 것도 이미 증거 다 모아뒀어. 그때 계약하는 척하면서 관련 서류 다 빼돌렸거든. 조만간에 경찰에서 연락 올 테니까 단단히 준비해둬. 덜덜 떨던 아내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잠깐만. 당신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일부러 당신 돈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남자가 먼저 나 꼬신 거야. 난 그때 술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인간이 당신한테 다 말해버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로 쭉 끌려다닌 것뿐이야.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이미 전처도 만나고 왔어. 말해봐. 너 의도적으로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전처 가스라이팅 하면서 일부러 나랑 헤어지게 만든 거냐고? 아니야. 물론 은정이가 밉긴 했어. 난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남편 만나서 힘들게 사는데 걘 당신 만나서 팔자 펴가지고는 편하게 사는 주제 맨날 우울하다 외롭다 배부른 소리만 하잖아. 그래서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 남자를 빼앗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은정이 걔 혼자 이혼하고 무슨 망상이 들었는지 내가 자기를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남자를 붙여줬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더라. 설마 당신 걔 말 믿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낙태 사실은? 당신 이혼당한 게 전에 낙태했던 게 걸려서라며? 그것도 거짓말이야? 병원 가서 기록돼 보면 다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해. 그러자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내가 옛날에 철없을 때 만났던 남자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한테 말하면 나랑 결혼 안 해줄까 봐 감출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미 시작부터 거짓이 있는 관계였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진짜야. 그 부동산 사장하고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고 그 인간이 당신 돈 탐나서 사기치자고 했을 때도 난 따를 수밖에 없었어. 힘없는 여자인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 급기야 아내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가 절 말리기 시작했죠. 이보게 한서방, 일단 진정 좀 하게, 응? 우리 해숙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네. 그건 애미 내가 보증하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한번 삼자대면 해보자고. 저는 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기친 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튀어오라고 하니 상간남은 두말 않고 달려오더군요. 저는 도착한 상간남에게 바로 물었죠. 당신이 이 사람한테 협박했어? 바람난 거 알리기 전에 내 돈 뜯어먹고 같이 튀자고? 그러자 상간남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닙니다. 해숙이 이 여자가 먼저 저 꼬신 거예요. 자기 남편이 돈 많으니까 부동산 사기로 한몫 단단히 뜯어내자고. 전 이미 전과도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숙이가 계속 절 부추겼어요. 여기 핸드폰에 다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상간남이 건네준 핸드폰을 샅샅이 훑었어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문자 내역을 보니 확실히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기극을 이끌었더군요. 저는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더 할 말 있어?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아내는 언제 빌었냐는 듯 이를 갈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죠. 은정이한테 아예 카드 쥐어주면서 마음껏 돈 쓰게 해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다달이 생활비만 준 건데? 내가 은정이 그년보다 못한 게 뭐라고? 내가 당신을 탐냈던 건 당신이 아내한테 돈을 마음껏 쓰게 해주는 남편인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전 남편은 돈 쓰는 걸로 허구한 날 나한테 눈치 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전 남편처럼 당신한테 눈치 줬어? 당신 생일에 명품 가방이나 옷도 선물해주고 평소에도 당신 갖고 싶다는 거 있으면 너무 고가 아니면 다 사줬잖아. 어디 그뿐이야? 카페도 차려줬고 장모님이랑 처남 집도 해줬어. 근데도 부족했어? 은정이한테 하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이 피잖아. 그리고 카페를 차려준 것도 그래. 결국은 나한테 일하면서 네가 돈 벌었어라 이거잖아. 내가 우울증 있다고 계속 호소했던 건 경제권을 다 나한테 달라는 뜻이었어. 근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내는 끝없이 제 탓을 했어요.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아내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처갓집을 나오면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곧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은 당연한 거고.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것도 다 죄값 물을 거야. 협박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어차피 미수로 그쳤잖아. 이런 걸로는 형 안 살아. 내가 다 알아봤다고. 그건 두고 볼 일이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변호사부터 선임했어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바로 상담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일부러 돈을 꽤 주고 실력 좋은 변호사를 구한 덕분에 이혼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아내와 상간남이 저지르려고 한 부동산 사기였는데요. 미수에 그친 데다 실질적인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따져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변호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저는 장모님과 처남에게 준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서 그런지 바로 팔렸죠.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줬던 카페도 바로 세입자를 구해 처리해버렸습니다.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이라 손쉽게 해결이 가능했죠.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노발대발하더군요. 여보, 그 카페는 이미 나한테 준 거였잖아. 그 집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전부 빼앗아 버리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당장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는 거야.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아니면 연락하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잠깐 횟가닥 돌았었나 봐. 당신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신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꾸 욕심이 났어. 은정이한텐 더 잘해줬겠지 하는 생각이 비교만 되고. 이젠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응? 아내가 아무리 빌어봤자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했고요. 따로 상간자 소송을 걸어서 그 상간남에게도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또 두 년놈이 저한테 부동산 사기치려던 것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됐거든요. 둘 다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돼서요. 노역장에 들어가 노역하는 걸로 벌금을 떼오게 됐는데요.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두 년놈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두 사람은 노역을 끝낸 뒤에도 그리 잘 살지 못했어요. 상간남은 또 다른 사기로 덜미가 잡혀 교도소로 들어갔고요. 아내는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집도 절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노숙자 신세가 됐죠. 나중엔 장모가 찾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이보게 한서방, 제발 우리 좀 살려주게. 그래도 해숙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했었나. 이만큼 벌 받았으면 됐잖나. 제발 이제 그만하고 해숙이 좀 용서해주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여자한테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요. 그냥 저희는 이혼한 거고 그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값 고스란히 치른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각자 분수에 맞게 자기 길 걸어가면 되니까 다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 자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잔인해? 진짜 너무한 게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나한테서 뜯어간 돈, 그것도 작정하고 한번 이자까지 쳐서 받아볼까? 불쌍한 거렁뱅이들한테 내가 적선했다 치고 넘어가 준 건데 자꾸 이렇게 신경 거슬리면 나도 못 참지. 제 말에 장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돈을 받아낼까 겁이 났는지 다신 연락하지 않더군요. 현재 저는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여자한테 너무 대여서 그런가 50이 넘도록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꿈도 못 꿨고요. 여전히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자식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만큼 저는 자유롭게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